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가끔씩 번쩍이는 천둥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강민주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고 하얀 종이 뭉치가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내인 한서연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한때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애정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그녀의 불룩한 배가 얇은 원피스 위로 도드라져 보였으나 민준에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혐오스러운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킨 뒤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네가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다면 그것은 네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민주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서연이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듯한 흐릿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조작된 각도와 교묘한 편집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지만 이미 의심으로 눈이 먼 민준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그녀를 내칠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민준이 내뱉는 모욕적인 언사들에 대해 변명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겠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침착했고 그 태도가 오히려 민준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서연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입고 있는 옷가지뿐이며 그 뱃속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나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준은 자신의 변호인단이 이미 모든 법적 조치를 끝마쳐 놓았고 그녀가 빈털터리로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MK그룹의 권력 앞에서 그녀 같은 평범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힘겹게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들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하게 스쳐 지나가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는데 분노에 찬 민주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그녀가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무릎을 꿇고 빌거나 최소한 화를 내며 소리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연은 마치 결제 서류를 처리하는 CEO처럼 냉철하게 서명을 마쳤고 그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서명을 마친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그녀의 시선은 민준을 꿰뚫듯 날카로웠다. 당신은 오늘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고 그 말은 민준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했다. 하지만 민준은 곧바로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패배자의 마지막 허세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빚더미에 앉은 친정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니 네가 뱃속에 품고 있는 그 출처 불분명한 아이를 말하는 건가?
민주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꾸하며 다시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이 불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 기록을 철저히 은폐해왔고, 따라서 서연의 임신을 외도의 증거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를 정리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듯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로지 현관 옆에 걸려있던 자신의 낡은 코트 하나만을 집어들었다. 그 코트는 그녀가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입었던 것으로, 이 화려한 감옥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코트를 걸쳐 입으며 배를 감싸 안았고, 그 손길에는 아이를 향한 강한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자 거센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치며 서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서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버림받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서연은 비가 쏟아지는 정원으로 발을 내디뎠고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화려했던 저택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되찾아 줄게. 너의 모든 것을. 대문 밖으로 나서자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다가왔다. 차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받쳐들고 서연을 맞이했다. 그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깍듯한 태도로 인사를 건넸다. 이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준비는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고, 서연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듯 변해 있었다. 서연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택의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민준이 서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녀는 그를 향해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강민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야. 그녀는 차에 올랐고 세단은 빗길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처절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안락하고 따뜻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받아들었고, 화면에는 MK그룹의 주가 동향과 지분 구조가 복잡한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조작하며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파일에는 넥서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그것은 MK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치명적인 기밀이었다. 한서연은 사실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월가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던 천재 펀드 매니저 H였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내쫓음으로써 넥서스 프로젝트의 실행 코드를 스스로 파기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순간을 상상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될 것이었다. 비서인 최 실장은 백미러로 서연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현재 건강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바로 병원으로 모실까요? 서연은 잠시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창밖에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바로 본사 상황실로 가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 대신 강렬한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MK그룹의 본사 건물은 도심 한복판에서 화려한 불빛을 내뿜으며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건물이 거대한 사상 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민준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뒤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던 그림자였다.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치명적인 계약의 허점을 막아주었던 것은 모두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분이었다. 민주는 그 모든 성과가 자신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집에서 살림이나 하며 자신의 돈을 축내는 존재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서연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와 해외 법인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MK그룹은 이미 수년 전에 공중분해되었을 운명이었다. 이제 그녀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시간이었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차가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동안 서연은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무언의 약속을 했다. 아가, 너는 아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란다. 그녀는 아이의 유전자에 숨겨진 비밀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민준의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남긴 특수 상속 조건과 직결되어 있었다. 민준은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후계자를 결정하는 열쇠는 서연의 뱃속에 있었다. 선대 회장은 민준의 잔혹한 성정을 미리 꿰뚫어 보고 가문의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유전자 마커를 가진 자만이 그룹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격세 유전을 통해 오직 서연의 아이에게만 발현될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은 민준이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비가 점차 잦아들고 도시의 야경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연이 탄 차는 어느새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오피스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투자회사 네메시스의 본거지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MK그룹의 재무 구조가 실시간으로 띄워져 있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직원들을 둘러보며 짧고 명료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작전명 이클립스를 시작합니다. MK그룹의 모든 단기 부채를 매입하고 자금주를 동결하세요.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와 직원들의 보고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요동치는 그래프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주하게 될 지옥을 상상했다. 은행들은 대출 상한을 독촉할 것이고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그가 방금 전 비오는 거리로 내쫓은 아내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르는 심판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서연은 뱃속의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텅 빈 저택에 남겨진 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연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다. 빗소리는 그쳤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마지막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행방을 감시하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힘없는 여자일 뿐이고 자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세가 아니던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내려놓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MK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한여름보다 더 뜨겁고 답답했다. 강민주는 상석에 앉아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헤치며 눈앞에 놓인 재무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붉은색 숫자로 가득 찬 그래프들은 마치 그의 목을 조여오는 핏빛 밧줄처럼 보였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CEO의 폭발 직전인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도대체 자금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기에 회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보고조차 없었나. 민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자 몇몇 임원들이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MK그룹의 주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시장을 조작하여 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재무담당 상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저희 채권이 일시에 상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무의 말에 민준의 미간이 깊게 구겨졌는데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MK를 공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적의 실체가 누구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상무의 말을 끊었고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라며 윽박질렀다. 그는 아내인 서연을 내쫓은 후 회사가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연이 관리하던 비자금 라인이 차단되자 회사의 현금 흐름은 동맥경화에 걸린 듯 꽉 막혀버렸고 그제야 그는 그녀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아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무능한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민준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대표님, 네메시스 투자그룹 측에서 긴급 회동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들이 현재 저희 채권의 상당 부분을 매입한 최대 채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메시스라는 이름은 금융가에서 악명 높은 헤지펀드로 죽어가는 기업의 고열을 빨아먹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민주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약속 잡아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드러나 보자고.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시를 내렸지만 쥐고 있는 펜이 부러질 듯 휘어져 있었다. 그는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MK그룹의 경영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회의를 황급히 마무리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 다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불안으로 인해 예전의 당당함을 잃고 심하게 변해 있었다. 약속 시간은 그날 오후 5시였고 장소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비즈니스 스위트룸이었다. 민주는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상대방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는데
감히 자신을 기다리게 만드는 상대의 오만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 아쉬운 쪽은 자신이기에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약속 시간에서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 굳게 닫혀있던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다. 또각또각 하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카펫 위를 울리며 들려오자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네메시스의 대표가 나이 지긋한 외국인 남성일 것이라고 막연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인물이었고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에 딱 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올림머리를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민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한서연, 네가 어떻게 여기에? 민준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서연은 민준의 경악하는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테이블 맞은편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3개월 전 비오는 밤에 쫓겨나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출산 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관리된 몸매와 세련된 애티튜드는 그녀가 더 이상 민준의 부속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뒤따라 들어온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고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랜만이네요. 강 대표님, 제가 네메시스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오셨나 봐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민준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서연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네가 네메시스라고 그게 말이 돼. 너는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 있던 여자잖아. 민준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이 나를 집구석에 가둬두고 내 능력을 착취했을 뿐이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녀는 MK그룹의 채무상환 연장 신청서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당신네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천억 원 제가 전부 매입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상환하지 못하면 MK의 경영권은 저에게 넘어온다는 뜻이죠. 민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채권자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엎질러 버렸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로지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여유만이 느껴졌다. 잠깐 배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지? 민주는 서연의 날씬해진 배를 보며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지웠거나 유산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의 질문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핏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는 곧바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비즈니스에 집중하시죠. 서연은 냉정하게 선을 그으며 주제를 돌렸다. 그녀는 민준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짓을 저지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했다. 아이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경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민주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제안서를 민준의 앞으로 밀어주며 잔혹한 선택지를 제시했다. 채무 상환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주는 대가로 M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MK바이오의 지분 30%를 넘기세요. 그것은 민준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였지만 거절할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상황이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네가 원한 게 이거였어. 내 회사를 집어삼키는 거. 민준이 이를 갈며 묻자 서연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이 뺏어간 내 인생과 모욕당한 내 자존심에 비하면 이 정도는 이자에도 못 미치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준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일 정오까지 답변 주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연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민준은 분을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서연의 눈빛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인내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온 서연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고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이사님,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꺼내 아이의 사진을 띄웠다. 화면 속의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 천사 같은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괜찮아요. 우리 건우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건우는 민준의 핏줄이지만 그의 사악한 성품 대신 서연의 강인함을 물려받은 아이였다. 서연은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고 다시 차가운 승부사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다음 단계는 MK바이오의 연구소장을 포섭하는 일이었다. MK바이오가 보유한 유전자 분석 기술은 이번 전쟁의 핵심 키이자 건우의 비밀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었다. 민주는 그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그 기술을 먼저 손에 넣어야만 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고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도 곧 밝은 달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었다. 강민준, 내가 무너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줄게. 그녀의 독백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한편 민주는 집무실로 돌아와 술을 들이키며 서연의 제안을 곱씹고 있었다. 지분을 넘기자니 뼈가 깎이는 고통이었고 거절하자니 당장 목이 날아갈 판이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교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여자였고 아이를 잃은 그의 착각이지만 슬픔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비열한 계산이었다. 그는 서연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서연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그녀에게 남자가 생겼거나 숨기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판을 뒤집을 생각이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당장 사람 풀어서 한서연 뒷조사 좀 해. 아주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봐. 탐정에게 지시를 내린 민주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게임의 주도권을 판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이미 그의 이런 반응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연은 민준이 뒷조사를 할 것을 대비해 이미 완벽한 가짜 정보를 심어 놓았고 그것은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유인할 미끼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조용한 밤이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의 탐욕과 서연의 복수심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파열음은 곧 MK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몰아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강민준의 집무실 창가에 내려앉은 어둠은 그의 마음속 불안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것은 사설탐정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조사해온 한서연의 뒷조사 결과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봉인을 뜯어내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온 사진들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그 속에는 서연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사진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는데 그가 버린 여자가 저토록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뒤틀린 자존심을 긁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정말 아이를 낳았군.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말이야. 민주는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고 그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여전히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저 불결한 증거물로만 여겼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김 실장 들어와서 이것 좀 봐. 한서연이 기어코 딴 놈의 씨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비서실장이 들어오자 민주는 사진을 가리키며 험담을 퍼부었지만 비서실장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민준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고 오히려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머뭇거렸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전 본가에서 고문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는데 고문 변호사는 선대 회장인 할아버지의 유언을 관리하는 인물로 평소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중후한 걸음으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박 변호사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를 권했지만 박 변호사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류 가방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케이스에는 MK그룹의 문양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히든 윌, 즉 비공개 유언장이 담긴 봉인함이었다. 강 대표님, 오늘이 바로 선대 회장님께서 지정하신 유언 집행일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엄숙했고 민주는 당황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유언 집행일이 아직 1년이나 남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의문을 무시한 채 가죽 케이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붉은색 앰플과 복잡한 기계 장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께서 이런 걸 남기셨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민준이 묻자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개발하신 넥서스 시스템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룹의 모든 지하 자금과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죠. 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는데 그는 드디어 자신이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키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이어지자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조건이라니요. 제가 회장의 손자인데 당연히 제 생체 정보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지만 박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유산을 오직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에게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넥서스 시스템은 특정한 유전 형질, 즉 RH-널 타입의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혈액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것은 선대 회장의 혈통 중에서도 격세 유전으로만 나타나는 극히 희귀한 형질이었다. 그럼 제 피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팔을 걷어붙였지만 박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놓았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유감스럽게도 그 인자를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읽어 내려갔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유산을 받는단 말입니까? 저 말고 다른 핏줄이라도 숨겨두셨다는 겁니까? 민준이 악을 쓰듯 소리치자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의 며느님인 한서연 이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희귀 유전자의 보인자였기 때문이죠.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연이 보인자였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그녀는 남인데. 민준이 중얼거리자 박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보인자인 산모와 직계 혈통인 대표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99%의 확률로 마스터키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회장님은 그 증손주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불임이라고 믿고 서연을 내쫓았지만 사실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일 뿐만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쥔 열쇠였던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아이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아이가 갑자기 그를 비웃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분명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민준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지만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 진단서는 조작된 것입니다. 회장님께서 대표님의 방탕한 생활을 경계하여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리셨던 겁니다. 정신 차리고 가정을 지키라는 뜻이셨죠.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다리는 힘이 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럼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이 모든 유산의 상속자라는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꼴이 되었고 더 나아가 거위를 쫓아내면서 황금알까지 덤으로 줘버린 셈이었다. 박 변호사는 객기를 박듯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언장에 따르면 한서연 씨가 아이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룹의 지분 51%와 비밀 금고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민주는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이 왜 그토록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왜 네메시스를 통해 자신을 압박해 왔는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며 괴성을 질렀다. 지금 당장 그 아이를 찾아와야 해. 아니, 뺏어와야 해. 민준의 눈빛이 광기로 번들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 대한 부성애가 아니라 빼앗긴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이만 손에 넣으면 서연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뇌리를 스쳤다.
박 변호사는 민준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겼다. 저는 유언 내용을 전달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경고하건대 한서연 이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부디 현명하게 처신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나가자마자 민주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부장.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전부 집합시켜. 목표는 한서연과 그 아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끔찍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이나 법 따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오늘 밤 안에 아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다.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불법 무기였다. 그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겁낼 것 없어. 한서연은 여자고 나는 남자야. 힘으로 누르면 그만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겉옷을 챙겨 입었다. 비서실장이 말리려 했지만 민주는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의 살기 등등한 표정을 보고 황급히 길을 비켜섰다. 민주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내 건 아무도 못 가져가. 설령 그게 내 아들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어.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벤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지만 실상은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용역 깡패들이었다. 민준은 그들의 대장에게 서연의 현재 위치가 찍힌 태블릿을 던져주었다. 위치는 여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를 데려와. 엄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민준의 잔인한 명령에 대장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지며 차량 행렬이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선두 차량에 탑승하여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핏방울처럼 붉게 번져 보였다. 한편 도심 외곽의 안전 가옥에서 서연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감지했다. 그녀의 정보원으로부터 민준이 박 변호사를 만났다는 보고가 들어온 직후였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건우야, 오늘 밤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마.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꺼내 허리춤에 찼다. 그녀의 눈빛은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침입자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기도 했다. 서연은 무전기를 집어들고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상황 보고에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오고 있는 것 같아. 팀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침착했다. 확인했습니다. 접근하는 차량 5대를 포착했습니다. 3분 내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 전투 태세 갖추겠습니다. 3분.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미리 준비해둔 비상 탈출구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끝없는 추격을 오늘 밤 여기서 끝내야만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가 된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멀리서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져나갔다.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몸을 움츠렸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민준이 돈과 권력을 위해 괴물이 되었다면 서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육중한 참나무 현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비산했다. 들이닥친 괴한들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거칠게 집 안으로 진입하며 서연의 이름을 외쳤지만 집 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전기가 차단된 실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가구들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괴한들의 대장인 흉터난 남자가 손신호를 보내자 일당은 흩어져서 각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이 안방 문을 여는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탄이 터졌다. 강렬한 빛과 소음의 괴한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바닥을 굴렀다. 혼란에 빠진 그들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특수 제작된 고글을 착용한 채 어둠 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삼단봉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덩치 큰 남자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단순히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 해외 파병 부대에서 정보 장교로 복무하며 실전 무술을 익힌 베테랑이었다. 서연은 쓰러진 남자의 무전기를 낚아채어 밟아 부수고는 신속하게 아이가 잠든 아기띠를 가슴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흡은 차분하게 유지되었고 머릿속은 냉철한 계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이 내려와 어무 사격을 하며 그녀의 퇴로를 확보했다. 이사님 차고에 방탄 차량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최 실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두 사람은 뒷문을 통해 차고로 이동했지만 이미 그곳에도 매복해 있던 민준의 하수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고 서연은 최 실장에게 아이를 맡길 새도 없이 직접 응전해야 했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그의 반동을 이용해 뒤따라오던 다른 남자를 걷어찼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 위력은 성인 남성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간신히 차에 올라탄 서연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차고 문을 들이받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육중한 SUV가 굉음을 내며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왔지만 곧바로 뒤따라온 검은 세단 세대가 그녀의 차를 에워쌌다. 밤거리의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추격자들을 확인하며 핸들을 꽉 쥐었다. 운전석의 서연은 급격한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드리프트 기술을 이용해 추격 차량 한 대를 가드레일로 밀어붙였다. 불꽃이 튀며 차량이 전복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머지 두 대는 더욱 거칠게 차체를 들이받으며 위협해왔다. 뒷좌석의 건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연은 달래줄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건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끝내줄게.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추격 영상을 지켜보며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차를 멈춰 세워 필요하면 들이받아서라도 뺏어오란 말이야. 그는 서연의 운전 실력에 혀를 내둘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서연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여야만 했고 이렇게 자신을 농락하는 강한 모습은
그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서연은 도심의 복잡한 골목길로 핸들을 꺾으며 지형지물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지리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고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이 사실은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간발의 차이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자 뒤따르던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제 남은 추격 차량은 단 한 대뿐이었고 그 차에는 이번 납치 작전을 총지휘하는 행동대장이 타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서연의 차를 향해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뒷유리에 박히며 거미줄 같은 금이 갔지만 다행히 방탄유리 덕분에 뚫리지는 않았다.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위험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강 다리 위로 차를 몰았고 탁 트인 직선 도로가 나오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뒤따르던 차량은 예상치 못한 급정거에 당황하여 핸들을 꺾었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서연은 차를 돌려 멈춰선 차량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뀐 순간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장총처럼 생긴 물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고압 전류를 발사하는 테이저 라이플이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기어 나오던 행동대장은 서연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네가 감히 강 대표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남자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푸른 전류가 남자의 몸을 감쌌고 그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서연은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꽂혀 있던 인이어 이어폰을 빼내 자신의 귀에 꽂았다. 이어폰 너머로는 상황을 묻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야, 대답해. 잡았어? 아이는 확보했냐고.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유감스럽게도 당신 개들은 다 잠들었어. 강민준, 이제 내 차례야.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그 반응을 즐기며 이어폰을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지시겨 버렸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자락은 처참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은 승리감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장소인 네메시스 보안 벙커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할 본부였다.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아이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다. 한편 모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선을 넘은 이상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것은 정재계의 어두운 세력인 그림자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림자위원회는 막대한 자금을 대가로 기업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밀 조직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곧이어 기계적인 음성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 대표님? 민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한서연, 그 여자를 죽여서라도 내 아이를 찾아와. 대가는 얼마든지 치를 테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서연과 민준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연은 벙커에 도착하여 아이를 안전한 침대에 눕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는 하늘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민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과 권력을 산산조각 내야만 한다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의 작전인 프로젝트 심판을 실행했다. 그것은 민준이 과거에 저지른 불법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유포하는 것이었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은 끝났고 여론과 법이라는 더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아침 뉴스를 뒤흔들 거대한 특종이 전송되었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MK그룹 본사 35층 회장실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벽걸이 TV 화면을 향해 재떨이를 집어 던졌고 억대 호가하는 스크린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찌그러졌다. 뉴스에서는 어젯밤 서연이 전송한 프로젝트 심판의 결과물들이 특종으로 보도되고 있었다. MK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증여 내역, 그리고 심지어 어젯밤 벌어졌던 도심 추격전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까지 전파를 타고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MK그룹과 강민준, 그리고 한서연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MK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치부가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 수치심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그는 홍보실장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기사들을 내리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대표님, 언론사들의 전화가 폭주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게다가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홍보실장은 사색이 되어 보고했고 비서실의 직원들은 짐을 싸서 도망갈 눈치만 보고 있었다. 민주는 믿었던 그림자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그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쥐새끼들처럼 민준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뒤였다. 한편 서연은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자태에서는 상복을 입은 미망인의 슬픔이 아닌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곁에는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인단과 네메시스 투자그룹의 임원들이 병풍처럼 호위하고 있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고 장내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단상에 오른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그 당당한 태도는 지켜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MK그룹의 주주이자 경영 정상화를 바라는 투자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침착했지만 단호했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며 민준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고발했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어서 민준 측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특히 어젯밤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보낸 용역 깡패들의 자백 녹취록이 공개되자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친자식을 뺏기 위해 청부 폭력을 행사한 재벌 2세의 패륜적인 행각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연이 준비한 진짜 폭탄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빛을 연기하며 민준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불륜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민준 대표는 저를 부정한 여자로 매도하며 임신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자 플래시 세례는 더욱 거세졌다.
서연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형 스크린에는 두 장의 의료 기록이 나란히 띄워졌다. 하나는 강민준이 불임 치료를 위해 복용했던 약물 내역과 그로 인한 일시적 무정자증 진단서였고, 다른 하나는 민준과 아이의 유전자 일치 확률이 99.9%임을 증명하는 친자 확인서였다. 좌중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생중계로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실 강 대표는 과도한 약물 복용과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를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불임 진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내인 저에게 모든 오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민준을 단순히 무능한 경영자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공개 처형이었다. 집무실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민준은 괴성을 지르며 TV를 부수기 위해 골프채를 휘둘렀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돼.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뛰었지만 그의 발광을 말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자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서연의 다음 발언이었다. 그녀는 선대 회장의 유언장을 공개하며 MK그룹의 적통 후계자는 강민준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라는 사실을 공표했다. 넥서스 시스템의 마스터키는 오직 이 아이의 유전자로만 작동합니다. 강민준 대표는 현재 껍데기뿐인 회장직에 앉아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언은 MK그룹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주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낙하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투매에 나섰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고쳐잡으며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의 경영진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 한서연은 네메시스 캐피털과 연계하여 MK그룹의 지분을 공개 매수할 것이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그룹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그것은 붕괴하는 제국을 인수하겠다는 승자의 선언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MK그룹 본사 로비에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향했다. 직원들은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았고 오히려 수군거리며 민준의 몰락을 구경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민준은 다급하게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비밀 통로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은 서연이 심어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그는 쥐구멍에 갇힌 생쥐꼴이 되어 다시 집무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도착한 것은 그녀가 보낸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다.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 똑바로 보게 될 거야. 오후가 되자 MK그룹의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민준을 지지하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렸고 그들은 살기를 찾기 위해 서연 측에 줄을 대느라 분주했다. 이사회 안건은 단 하나, 강민준 대표이사의 해임안이었다. 민준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질렀다. 누가 감히 나를 해임해. 이 회사는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야 내 거라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소와 침묵뿐이었다. 가장 연장자인 최 이사가 안경을 벗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자네가 회사를 망쳤네. 게다가 자네는 이제 후계자의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상실했어. 친자식을 죽이려 한 놈을 누가 리더로 인정하겠나. 민주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최 이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바닥에 눌린 채 짐승처럼 헐떡거렸다.
그 시각 서연은 아이를 안고 병원 VIP실에 머물고 있었다. 혹시 모를 후유증을 검사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언론의 무차별적인 취재 경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녀는 TV 속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아이에게 우유병을 물렸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젖을 빨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아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건우야, 이제 아빠라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걱정 마. 네가 가질 세상은 아빠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거야. 서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난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거대 기업의 총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그는 서연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으나 문득 그가 처참하게 무너진 꼴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며 구치소로 향했다. 접견실에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네가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천만에 내가 입만 뻥긋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비자금 장부 네가 관리했잖아. 공범이라고. 그는 물귀신 작전을 쓰려 했다. 서연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거 알아. 내가 관리했던 장부는 이미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다 소명했어. 나는 강압에 의한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결정적으로 그 자금들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합의했지. 서연의 말에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패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모르는 게 있는데. 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에는 만약 후계자가 부도덕한 행위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모든 상속권은 며느리인 나에게 일임한다는 조항이 있었어. 즉 처음부터 당신은 시험대에 올라 있었던 거야. 그리고 처참하게 탈락했지. 민주는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놀아나는 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떨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녕, 강민준. 이제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부디 그곳에서 네가 버린 것들의 가치를 깨닫길 바랄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고 민주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그녀의 이름을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갈 뿐이었다. 구치소를 나온 서연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핸드폰이 울리고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님의 회장 추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바로 본사로 갈게요. 할 일이 태산이네요.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고 차는 MK그룹 본사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너진 제국을 다시 세우고 아이를 지켜야 하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가장 강력한 적을 쓰러뜨렸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붉은색 립스틱은 마치 승리의 깃발처럼 선명했다. 서연이 떠난 후 구치소의 독방에 남겨진 민주는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보여주었던 아이의 사진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자신의 눈을 꼭 닮은 아이. 그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상실감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뼈아픈 부성애였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도시며 오열했다. 하지만 세상은 잔혹하리 많지 냉정했고 그의 눈물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밖에서는 이미 MK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의 오점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의 죄를 씹어 삼켜야 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이었다. MK그룹 본사의 최상층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기대어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구조조정 명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 전무를 비롯한 강민준의 측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서연을 바지사장으로 앉힐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최 전무가 헛기침을 하며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회장 대행님, 지금 제시하신 이 구조 조정안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전무를 응시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위험한 발상이라니요. 회사를 사유화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임원들을 정리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이 회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죠.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전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여자가 어디서 라는 표정으로 책상을 치려 했으나 서연의 다음 행동에 얼어붙고 말았다.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고 곧이어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띄워졌다. 그것은 최 전무와 그 일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공금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추적한 자료였다. 여러분이 지난 5년간 빼돌린 회사 돈이 무려 500억 원에 달하더군요. 이 자료가 지금 검찰 특수부 팩스로 전송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몇몇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들은 서연이 단순히 운 좋은 상속녀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포식자 네메시스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듯 말했다. 지금 당장 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직금 없이 나가신다면 형사 고발은 취하해드리죠. 선택은 1분 안에 하세요. 볼펜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고 1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모든 이사들이 사직서에 서명했다. 그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MK그룹의 썩은 환부는 이제야 도려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회사 청소는 끝났고 진짜 심판을 마무리하러 갈 시간이야.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강민준의 1심 선고 공판을 취재하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 정문을 에워싸고 있었고 경찰 병력이 그들을 막아서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죄수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고 시민들은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민준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호송버스에서 내린 민준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과 스연 눈동자를 가진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서 있었다. 그는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카메라 렌즈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며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내부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서연은 변호인단과 함께 피해자석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민준의 입장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힐끔거리며 방청석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서연과 마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다. 피고인 강민준은 기업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망각하고 횡령 배임 사기 등 수많은 경제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자신의 아내와 친자를 상대로 청부 폭력을 사주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판사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몸을 떨었고 귓가에는 이명 소리가 윙윙거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법의 언어로 낱낱이 해부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특히 아동학대 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가 언급될 때는 방청석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수갑 때문에 그럴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춤을 추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문을 낭독했다. 이에 피고인 강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25년이라는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술렁거렸고 민준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25년이면 그의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감옥에서 늙어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나는 함정에 빠진 거라고. 그가 악을 쓰며 소란을 피우자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민준은 바둥거리며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우리 건우 보고 싶어. 서연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피고인석 앞으로 다가갔다. 교도관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잠시 묵인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유리병 너머의 민준을 보며 입모양으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건우는 죽었어. 네가 죽였잖아. 네 탐욕 속에서.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소멸했다는 뜻이었지만 정신이 붕괴된 민준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으아악, 안 돼, 내 아들. 민준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내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의료진이 투입되어 진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묵묵히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때 군중 속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튀어나와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충복이자 비자금 관리인이었던 김 실장의 부하로 모든 것이 드러나자 앙심을 품고
서연을 공격하려 한 것이었다. 죽어라 이 독사 같은 년.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잭나이프가 들려 있었고 거리는 불과 3미터도 되지 않았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 직전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며 가방으로 칼날을 막아냈다. 가죽 가방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뒤로 물러섰고 동시에 그녀의 옆에 있던 최 실장이 몸을 날려 남자를 덮쳤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엉겨붙었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실장은 팔에 칼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특전사 출신다운 실력으로 순식간에 괴한의 팔을 꺾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경찰들이 달려와 남자를 체포했고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 대신 싸늘한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이사님? 최 실장이 피가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묻자 서연은 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나는 괜찮아요. 최 실장님이야말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마지막 발악조차 민준이 남긴 썩은 유산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잡혀가는 범인을 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민주는 독방에 갇혀 약기운에 취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현실과 환상이 뒤섞여 보였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화려한 저택의 침실로 변했다가 다시 감옥으로 변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서연아 밥 줘. 건우가 배고프대. 그의 정신은 죄책감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괴하여 유아기로 퇴행해 버린 것이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다가 민준의 이상 행동을 보고 혀를 찼다. 씁쓸한 때는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양반이 완전히 맛이 갔군. 민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바닥에 기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아이를 어루는 신협을 했다. 그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파멸이었다. 한편 서연은 아이가 잠든 방에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 하루 겪었던 격렬한 감정의 파도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조차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네메시스 뉴욕 본사의 회장이었다. 헬렌 그쪽 상황은 정리되었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MK그룹은 네메시스의 아시아 거점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잠든 건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약속했다. 엄마가 만든 이 새로운 세상에서 너는 가장 자유롭고 강한 아이로 자라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MK그룹의 대대적인 쇄신안과 강민준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한 보도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서연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찬양했고 주간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답했다. 서연은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아름다웠다. 취임식장은 수많은 꽃다발과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임직원들은 기립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이 단상에 오르자 장례는 엄숙해졌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을 둘러보며 진심을 담아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뼈아픈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직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것은 권위적인 지배자의 연설이 아니라 상처 입은 조직을 치유하고 이끄는 리더의 포용력이 담긴 메시지였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고 서연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아내가 아니라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적들이 언제든 그녀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와 그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시련을 통해 강철처럼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갔다. 계절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또다시 변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우뚝 솟은 MK그룹의 본사 건물은 더욱 견고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이 회장에 취임한 지 5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MK그룹은 과거의 부패한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고 투명 경영과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녀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네메시스의 자본력과 MK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석권했다. 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5년 전보다 훨씬 깊고 여유로워져 있었다. 과거의 그녀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면 지금의 그녀는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압도하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그녀의 뒤에서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이번 분기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수치들은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예정된 넥서스 재단 설립 기념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고개를 끄덕였다. 넥서스 재단은 미혼모와 결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연이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으며 동시에 과거 MK그룹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속죄의 의미이기도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쾌한 발소리와 함께 작은 소년이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1등 했어. 5살이 된 건우는 똘망똘망한 눈망울과 오뚝한 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강민준을 쏙 빼닮았지만 표정만은 서연을 닮아 밝고 따뜻했다. 서연은 달려오는 아이를 능숙하게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건우가 벌써부터 엄마를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좋아. 건우는 서연의 품에 안겨 제잘거렸고 서연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건우는 태어날 때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은 MK그룹의 후계자였지만 서연은 아이를 철저하게 언론으로부터 보호하며 평범하고 자유롭게 키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는 선대회장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탓인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상한 두뇌 회전과 통찰력을 보여주곤 했다. 건우는 책상 위에 놓인 복잡한 모형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집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비서실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아이의 눈을 맞추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단다. 서연은 아이에게 민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애둘러 표현했다. 아이에게 범죄자, 아버지의 기억을 심어주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기에 그녀는 민준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정리해 두었다. 사실 민준은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기에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장난감에 집중했다. 한편 도시 외곽에 위치한 중보안 교도소의 독방에서 수감번호 4885번 강민주는 멍하니 철창 밖의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5년이라는 수감 생활은 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팽팽하던 피부는 쭈글쭈글해졌으며 오만하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져 있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벽과 대화하거나 혼자 낄낄거리는 것으로 보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왕따였다. 한때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재소자들은 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괴롭혔고 민주는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무자비한 폭력 앞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이제 밥 한 덩이를 더 얻어먹기 위해 다른 죄수의 발을 닦아주는 처지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영혼은 바닥까지 부서졌고 그 부서진 틈새로 끊임없이 과거의 환영이 비집고 들어왔다. 교도소 복도에 설치된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MK그룹 한서연 회장, 넥서스 재단 설립 소외 계층을 위한 1천억 원 기부 약속.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서연과 건우가 손을 잡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장면이 비쳤다. 밥을 먹던 죄수들이 환호하며 서연의 미모와 재력을 칭송했다. 와, 저 여자는 늙지도 않네. 진짜 여신이다. 여신, 저런 여자를 걷어찬 전 남편 놈은 도대체 얼마나 미친 놈인 거야. 민주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고 그의 시선은 TV 화면 속의 건우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서 잊혔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자신이 아이를 부정했던 순간 비 내리는 밤, 서연을 내쫓던 순간, 그리고 법정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착각하며 오열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화면 속의 건우가 활짝 웃자 민준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죄수가 민준을 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4885번, 왜 그래 저 꼬마가 네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알아. 꿈 깨고 식판이나 치워. 죄수들의 비웃음 속에서 민주는 식판을 엎으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와 절망으로 범벅이 되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자초한 영원한 지옥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서연은 건우를 데리고 선대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가을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흰 국화를 내려놓으며 묵념했다. 그녀는 민준의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과 시련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할아버님 약속대로 MK를 지켰고 건우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건우는 서연을 따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회사 만들어주신 분이야. 건우가 묻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이 회사는 앞으로 네가 이끌어갈 세상이기도 해. 하지만 기억하렴, 힘은 남을 지배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그것은 서연이 민준을 보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붉게 물든 노을이 두 사람의 등 뒤를 비추었다. 수행원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고 서연과 건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서연은 문득 지난 5년간의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렸다. 배신과 음모 납치와 소송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그녀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엄마, 나 배고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건우가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투정을 부리자 서연은 현실로 돌아와 아이의 볼을 꼬집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갈까? 아이의 환호성과 함께 두 사람은 웃으며 차에 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노을 속으로 경쾌하게 퍼져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건우를 재우고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눈앞에는 찬란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고 비서실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준 씨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독방에서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면회를 가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녀에게 강민준은 이미 5년 전에 끝난 이야기의 등장인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도시를 향해 혼잣말을 했다. 잘 가요, 강민준.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길.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천국을 만들 테니까.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들어 도시의 불빛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그것은 자신의 승리와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축배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도시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MK그룹 본사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한 여자가 지켜낸 사랑과 신념의 상징이자 세상에 던지는 희망의 등대였다. 서연은 뒤를 돌아 방 안을 바라보았다. 열린 문틈으로 잠든 건우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고 곧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었다. 한서연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가 만들어갈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곁에 누웠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 넓은 초원을 달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선다는 진리를 증명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CEO가 쫓아낸 아내는 황제가 되어 돌아왔고 비밀을 품은 아이는 제국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던 오만한 남자는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혔다. 이것이 바로 정의였고 완벽한 결말이었다.